자, 이제, 역시 또 이제 계산 문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수익 하는법은 뭐 계산 문제가 이제 좀 일단은 주가 되니까, 이제 어디 볼까요? 우리 책 왼쪽에 이제 뭐 직접법, 직선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토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요건 요즘에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예전에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어떤 토지로부터 연간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인데 이 환원율, 할인율은 10%, 0.1이다. 얼마냐? 1억이다. 이런 계산 문제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를 하셨어야 돼. 진짜 그래. 옛날에는 1억이죠? 가격이 10% 인상되는데 수유량은 20% 감소했다. 탄력성이 얼마냐? 2다. 가격 5% 인상되는데 수유량이 7% 감소했다. 얼마냐? 1.4. 전부 다 기출문제예요. 아유, 참. 그때 합격을 했어야지. 그때. 지금은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 직선법으로 이제 한번 볼 텐데, 직선법.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자, 부동산의 가격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눠요. 환원율로. 근데 환원율은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죠. 아까 우리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반영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 n분의 1 기억나세요? 정액법? 건물은 n분의 1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오른쪽에 그 확인 박스 이상 문제를 하나 잠깐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인데 환원율을 한꺼번에 얼마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자본 수익률이 8%래. 그러면 자본 수익률 8% 0.08이죠. 플러스 건물의 잔존 내용 요소가 50분의 1이래. 50년이래. 그러면 건물은 n분의 1로 감가상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50분의 1을 자본 회수율로 반영하라 이 말이거든요. 네, 어디 1 나누기 50 한번 쳐보면 얼마 나올까요? 0.0이 나오죠. 그럼 2%가 되겠죠? 2%? 그렇죠? 예. 그래서 건물의 순영업소득은 1,000만 원이고 예. 환원율은 예, 2개 더해가지고 0.1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0.1은 얼마? 1억.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제 2번. 여기 이제 기출문제인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수익 가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연간 이상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 5,000만 원이고, 운영, 영업 경비가 35%, 공실률 5%, 환원율 10% 나왔어요. 그럼 있잖아요. 환원율은 지금 나와버리지 않았나요? 분모? 10% 0.1이죠? 그러면 결국 순영소득만 구하면 되겠네? 우리 영업수익 계산 과정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가능 총소득이 5,000만 원 나왔어요. 자, 공실률 반영해야 되겠죠? 5% 나왔습니까? 그러면 5%, 그러면 250만 원이네. 밑에 계산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가 나와? 4,750만 원인데 거기서 영업 경비를 빼야 되는데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이 35%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이것도 영업경비 유효 총소득의 35%래요. 그래서 제가 0.35를 곱하니까 그래서 써놨잖아요. 뭐 1,662만 2,000 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우리 이런 생각 또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이 문제에서는 순영업소득이 얼마인지 이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은 영업경비랑 값에 이 영업경비의 구체적인 값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35%래. 그럼 나머지가 몇 프로예요? 65%가 뭐겠어요? 순영소득이죠? 그럼 이거 그냥 이거 계산 않고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연습하면서. 한번 4,750만 원 곱하기 바로 그냥 0.65 한번 쳐봐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눌러보자고. 87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 3,087만 5천 원을 0.1로 나누면 10배가 되거든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되냐면 3억 875만 원 된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환원법까지 전부 다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한번 잠깐 넘겨볼게요. 자, 하나만 더. 잠깐만. 요거 하나만 더. 184 한번 잠깐만 넘겨보세요. 184.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한번 보는데, 맨 그 2번에 보니까 소득에 따른 수익환원법이 분류 나왔죠. 거기 딱 하나만 굵은 글씨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 184. 맨 상단 위쪽에 소득에 따른 수익환원법이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잠깐만 칠판에 주목할게요. 우리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그런 영향들 반영하면 유효 총소득이 되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된다고 그랬죠?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수지가 돼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반영하면 세후 현금수지 되죠? 자, 수도. 세후 현금수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굵은 것이 뭐라 나왔어요? 해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냥 걔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자, 문제가 양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투자이론에서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영업수지 계산 과정에서 뭐 감가상각이나 세금이나 뭐에 영향이 고려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요게 답이죠. 왜냐면 가능부터 해가지고 자꾸 무슨 영향을 반영해서 밑에 보면 세후에 그 영향이 다 반영돼 있는 거죠. 볼래요? 세전 현금 수지는 세금 영향이 반영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근데 이것저것 모든 영향이 다 반영된 게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이론에서 영업수지 계산 과정 중에 뭐에 영향이 고려된 항목을 고르시고, 무조건 맨 밑에 있는 뭐가 답이에요? 무조건 세후 지금 답이에요. 됐죠? 다시. 감정평가에서, 자, 다음 소득에 따른 다양한 여러 감정평가 기법 중에 어떤 뭐 세금, 감가상각 등 무슨 영향이 고려된 평가 항목을 고르시오. 그러면 결국 세후 현금 수지에 모든 영향이 다 반영돼 있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그냥 뭘 찍어주면 되냐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무조건 찍으면 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투자이론에서 뭐에 영향이 고려되는 항목을 고르시오. 그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맨 밑에 있는 뭐? 세후의 모든 영향이 다 반영됐어. 그리고 감정평가 기법 중에 뭐에 영향이 고려되는 항목을 고르시오. 그러면 맨 밑에 세후 현금 수지의 모든 영향이 다 반영돼 있죠. 그 세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뭐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무슨 기법 고르시오. 그럼 뭐 찍으면 돼? 그냥 요거 찍으면 돼. 요거 다시 한 번 더요. 투자이론에서 다음 중 뭐에 영향이 고려된 항목을 고르시오. 그럼 뭐 찍으면 되고, 세후. 소득에 따른 평가 기법 중에 어떤 영향이 반영된 평가 기법을 고르시오. 그럼 뭐 찍으면 된다? 세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는 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냥 찍어주면 돼요. 아셨죠? 반응이 항상 뜨뜻미지근해 그냥. 됐죠? 네, 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건 다 마무리 됐고, 한 장 넘기셔가지고 188페이지 핵심 예상 지문 50번 다 풀어봅시다. 1번 토지나 건물의 환원율은 모두 동일하다. X. 2번 세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5. 3번 금융적 투자 결합. 어디가 제일 중요한 용어죠? 결합은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동일하다고 했네? 틀렸네. 예. else X였어요. 4번 에르두법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X. 에르두는 고려하지 않았다. 5번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면 자본의 희수율은 0보다 크다? 샀다가 되팔았을 때 이익을 보면 덜 벌어도 된다고 그랬죠? 작은 것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오후에 시험 볼 때 이 지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지문. 몇 번에? 그렇지, 3번에. 예. 6번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하고 동일하면, 이 말은 샀다가 되팔았을 때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자본의 희수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임대를 구하는 건지 한번 갈 거예요. 자, 임대를 구하는 방법 중에 적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적산법. 이제 과거에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자, 일단 적산법에 의해서 구하는 임대료는
적산임료라고 해요. 적산임료. 이 적산임료는 기초 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 경비다라고 하는데, 일단 필요재 경비가 뭔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이렇게 볼래요. 적산임료 무슨 필? 기기필 이렇게 합시다. 자, 적산임료는 무슨 필? 기기필. 다시 한번. 적산임료보다 기기필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잠깐 한번 개념 정도 잠깐 잡아보면, 어떤 사람 있잖아요. 원룸 건물을 10억을 주고 원룸 건물을 산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임대료 수익 얻으려고 투자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만약에 원룸 건물을 10억 주고 사지 않고 이 10억 원을 시장에서 활용한다면 10%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되는데, 이제 이 돈은 원룸 건물 산 데 써버렸죠. 시장에서 활용할 수 없죠.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기회비용 고려해서 10억의 몇 %를 10%는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월세로? 그러죠. 그러면 10억 원의 10% 얼마? 1억. 10억 10% 1억. 다음 이제 볼게요. 임대료는 임대인이 결정해요, 임차인이 결정해요? 임대인이 결정해요. 임대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임대인이 있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임대인이 시험에 나와요. 임차인 사정 봐줘 가면서 월세 깎아주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악착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챙기려고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임대인이 나와. 그러면 임대료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임대인 사전에 임대료 계산함이 있어서 빼기는 있다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임대인 어떤 임대인지 이야기했죠.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빼기라는 것은 임차인 사정 봐줘가면서 월세 깎아준다 이 말이지. 없어. 무조건 받아 챙기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있다 없다? 없다.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징배 뭐냐면, 임대인이 세를 내주면서 임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아내야 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 건물을 세를 내주다 보니까 화재보험도 가입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바퀴벌레 이런 거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소독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이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항상 임대인의 눈을 보는 거야, 임대인이 봤을 때 이 돈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까요? 임차인.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부담하는 게 맞다?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떠미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다 플러스입니다. 과거 시험에 일단 요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건물의 정상 기초 가격이 5천만 원이다. 그리고 기대율이 5%다. 연간 필요징비가 70만 원이다. 자, 일단 5%는 뭐 고발하고 준 거겠지, 뭐 빼기라고 줬겠어, 뭐. 예.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250이죠. 여기까지는 대충 몰라도 그냥 갔는데, 이 70을 더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틀린 학생들이 제법 있다고. 근데 아까 그랬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임대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임대인이어가지고 절대 빼기 있다 없다. 막 받아 챙기는 거죠, 막. 응? 그러니까 당연히 7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받아 챙기는 거야? 그럼 더해야 돼, 빼야 돼? 그러면 이거 곱하고 요거 딱 더해가지고, 예, 얼마가 되겠어요? 320. 요 계산 문제를 물어봤어요. 숫자가 딱 3개 나왔어. 5천만 원, 5%, 70만 원. 그러면 근데 참 보면 지문이 5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개 다 곱하니까 250만 원이죠. 그럼 70만 원을 더하면 320이 될 테고, 빼면 180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찍더라도 요거 아니면 요거 찍어야 되는데, 막 엉뚱한 막 200 찍고 막 그런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참 그런 학생들 보면요,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니 그렇지 않나요? 뭐 무조건 찍은 거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풀어도 생각하고 찍어야 돼,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1,000만 원 0.1. 지문이 5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은 100만 원이란 지문도 있고요. 예전에 500만 원이란 지문도 있었고, 1,000만 원이란 지문도 있었고, 아무튼 뭐 5천만 원도 있었고, 1억도 있었어요. 근데
100만 원 찍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제 잘 몰라서 그냥 1000만 원 나누기 0.1은 100만 원인가 보다 한번. 그래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참 그죠. 그 머리로 풀지 말고 계산기로 풀면 될 텐데. 아무튼 좀 그래. 근데 2번 찍은 학생은 도대체 뭔 생각하고 찍은 거야? 와, 이건 2번 찍고 시험 떨어진 학생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 3번 찍은 학생도 내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부동산 가격이 1000만 원짜리라고? 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 사람도. 4번 찍은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 합쳐놓은 것보다, 아무튼 뭐 찍어도 뭐 그냥, 이게 답인데, 요거 찍으면 그래도 자기가 이제 뭔가 잠깐 순간 놓쳐서,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그냥 100만 원인가 보다. 뭐, 그렇게 하면 좀 덜 믿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요 선거는 찍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그래. 그래, 찍더라도 있잖아요. 잘 찍어야 돼. 생각하고 찍어야 돼요. 그냥 찍으면 5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답이 되는 건데, 생각하고 찍으면, 예, 답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예. 아까 우리 그거 했잖아. 지분 배당률은 5%인데, 지분 배당률은 10%인데, 저당 상수 5%다고. 그러면 2개의 퍼센트 수익률이라는 퍼센트를 주고 하나의 수익률 퍼센트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요것보단 커야 되고 요것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4% 찍은 사람도 이거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뭐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찍었겠지만 앞으로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나쁜 행동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됐고. 자, 여기서 우리 필요 재경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필요 재경비. 자, 이제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2층짜리. 예.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 임대인이 살고 있고요. 임대인. 2층에는 임차인, 갑돌이네 가족이 3명이서 살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암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봐야 돼요. 자, 여기 이제 필요재경비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임대인이 세를 내주면서 정당한 임대 수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내야 될 비용을 말하는데, 먼저 임대료는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다? 임대인. 어디? 첫 번째 보니까 일단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필요재경비에 뭐 포함된대요? 감가, 상각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임대인이 임대료에다가 결국 여기 보세요. 필요재경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임대료에 반영해서 임차인한테 받아내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따졌어요. 아저씨 건물에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왜 저한테 감가상각비까지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니까 임대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누가 2년 동안 내 건물을 사용하면서 문지르고 만짐에 따라서 누구 때문에 감가상각이 발생하느냐?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가 물어내는 거 당연해. 라고 임대인의 논리만 통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그럼 임대인 봤을 때는 감가상각도 앞으로 2년 동안 세를 내주면서 이 건물의 감가상각도 임차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포함시키는 거야. 무조건 임대인의 시각으로만 보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유지관리비 당연히 포함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시키겠죠. 조세공과 있죠? 그 밑에다 재산세라고 한번 써보세요, 재산세. 조세공과 밑에다가 재산세라고 써봐요. 재산세. 자, 이제 볼 거예요. 이 건물의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이제 그 지로 용지로 해가지고 농협으로 내라고 해요. 100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럼 이 재산세 고지서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놈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왔을까? 임대인한테 나왔겠지, 당연히. 그래서 임대인이 그 고지서 들고 이제 농협에 돈 내러 딱 가려고 문 여는 순간 임대인 뇌리를 확 스치는 게 있었어요. 가서 봐. 이 재산세, 이 세금의 성격이 뭐지? 거래세입니까? 소득세입니까? 보유세입니까? 보유세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임대인이 잠깐만, 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2년 동안 이 건물을 보유하고 이용한 놈은 내가 아닌데 누구죠?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농협 문 열었다가 다시 문 닫습니다. 그래서 바로 플러스 시켜가지고 임차인한테 반영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임대인이 봤을 때는 재산세는 보유한 놈이 내는 건데 자기는 보유가 아니고 소유만 하고 있고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미는 거예요. 떠미는 거예요. 다음. 손해보험료, 화재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재보험료.
화재보험료도 임대인이 봤을 때는 임차인의 부주의 때문에 건물에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떠밀리겠어? 임차인에 떠밀려요. 다음, 대손준비금, 결손준비금, 요거는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건 사실은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수가 있잖아요. 연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반영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보증금 통상 1년 이상 월세 1년 이상 되는 보증금을 딱 걸어놓고 월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필요 없지. 만약 월세 안 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건 됐고요. 그냥 들어보는 거니까. 공실 손실 상당히 이것도 냅둬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운전 자금이자 상당히 이것도 놔두고요. 딱 여기서 이제 뭐만 볼 거냐면 감가상각비, 조세공과, 재산세 딱 두 가지만 필요쟁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고 계세요. 자, 감가상각비하고 재산세는 필요쟁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저는 왠지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다음, 영업경비와 필요쟁비를 구분한 표이다. 예, 다음 구분한 항목 중 틀린 거 고르시오 해가지고 1번 유지관리비 포함된다? 포함된다. 맞아 틀려? 아이, 우리 투자이론에서 영업경비에 유지관리비 뭐 다 포함되지. 아, 되죠. 예, 되죠. 재산세 둘 다 포함되죠? 포함되죠? 그렇죠? 역시 시험의 핵심은 감가상각비예요. 우리 투자이론 때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 포함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임대료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죠? 그렇죠? 근데 영업경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요런 식의 문제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냅두고 투자이론 때 배웠던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임대료 계산할 때 필요쟁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이런 식의 준비도 한번 해볼 필요 있어. 왜냐면 요거는 따로 요거 안 되잖아요. 시험에 따로 요거 여러 번 나왔지.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온 적은 있어요. 영업경비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고 임대료 계산할 때 필요쟁비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 건데 따로따로는 시험에 나왔어. 그러나 같이 묶어서 비교를 시킨 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지. 다시. 자, 투자이론에서 배웠던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임대료 계산하는 필요쟁비에는 감가상각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렇게 좀 하나 알아두세요. 적산인료 무슨 필? 기기필. 다음 오른쪽. 189. 자,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월 40만 원씩 세를 내고 살기로 했다라고 가정하자. 네,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러면 어디? 저희 이제 책에다가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보면 여기 보니까 예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금의 운용이익 이런 소리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 밑에 칸에 보니까 각 지불시에 지불되는 임료 중 순임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여기 필요쟁비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볼게요. 보증금 1억 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세요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돈 돌려주셔야 돼요. 내가 찾으러 올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 맡겨놨다 찾아가는 거니까 예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4개월이면 2년이면 보증금은 24번으로 나눠서 줘요? 2번으로 나눠줘요? 일시 한 번 주는 거죠? 그래서 예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금, 요게 바로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네, 다음.
한 달에 순수하게 월세 얼마 내기로 했습니까? 예, 한 달에 순수 월세 40만 원 내기로 했죠? 그게 바로 순임료 상당액이에요. 다음에 분명히 월세는 40만 원 내기로 했는데 관리비는 정액으로 얼마라고 안 써놓죠? 그래서 보니까 뭐 소득 있다고 얼마 주라고 그러고 뭐 유지관리비 뭐 얼마 들어갔다고 얼마 달라고 매달 한 3, 4만 원씩 더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필요재생비예요. 필요재생비. 자, 이제 우리 볼게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내는 겁니까? 한 번 내고 안 내는 거죠? 그렇죠? 40만 원 매달 내는 거 맞죠? 한 달 한 3, 4만 원씩 관리비 개념으로 또 더 나갈 수 있는 거 맞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공익비, 부가사용료, 초과실비란 게 혹시 보이시죠? 밑에 칸에. 암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념만 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디? 볼게요. 수도, 전기, 사용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도, 전기,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왜? 사용자가 공급자한테 내는 비용이거든요. 내가 세입자야. 그러면 전기, 사용료 한전한테 냅니까? 임대인한테 줍니까? 한전한테 내는 거죠. 왜? 임대인이 나한테 전기 공급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공급자한테 내는 거야. 어디? 도시가스 임대인이 나한테 가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시가스 회사한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 전기, 사용료는 임대료, 즉 필요행비 포함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2층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1층과 2층이 수도, 전기, 계량기가 분리가 안 되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층 할머니가 그렇죠. 한 달에 주당 2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갑돌이 가족이 3명이니까 얼마 내래? 6만 원 내래. 근데 자꾸 물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치사해서 막 함부로 물도 못 쓰고 막 그랬어. 근데 사실은 임차인이 쓴 돈은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 받아 챙겼어요? 6만 원 받아 챙겼죠. 그럼 초과해서 얼마를 더 받아 챙겼어? 2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더 받아가지고 임차인 등쳐먹은 돈 뭐 이런 개념이고. 예. 아무튼 임차인은 매달 40만 원씩 내는 거 맞죠? 매달 이만큼 나가는 거 맞죠? 매달 이만큼 사기당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을 임차인 관점에서 매기간 임대인에게 꼬박꼬박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지불임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차자 관점에서. 맞죠? 근데 임대인이 봤을 때는 임차자가 매달 자기 통장에 이만큼 입금시키거든. 근데 이 돈만이 임대료 수입이 아니더라고. 자, 먼저 이거 정리합시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1억 받았죠. 이거 자기 돈 아닙니다. 많은 24개월 2년 동안 임대인이 1억 가지고 있습니까? 맞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잖아.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놔도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이자 수익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 봤을 때는 이것도 임대 수익 맞죠? 실질적인 수익. 그죠?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이제 뭐라고 제가 써놨냐면요. 선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금에 상가객이라는 게 있고 미상가객의 운용이익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그 깔세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사글세. 사라반자가 아니고 사글세. 사글세는 들어보셨죠? 사글세. 예. 제가 지금 제대로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사월세? 표준어로 바뀐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월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글세로 표준어가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표준어입니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한 달 월세가 10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10달치 월세는 100만 원이죠. 보증금 없이 10달치 월세를 미리 일시에 선납하고 살아가면서 까나가는 거죠. 그래서 볼래요? 선불 하죠. 일시에 100만 원은 일시에 선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불이라고 그래. 근데 아직 임차인이 돈 주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임대인이 가지고는 있지만 임대인의 온전한 수입이 아니에요. 근데 3달이 지났다라 가까이 3달이 한 달에 10만 원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30만 원은 까가지고 누가 가져갈 수 있어? 이제 임대인이 가져갈 수 있죠. 100만 원 받아서
저기 30만 원 깐 돈. 임대인 수입 맞죠? 근데 아직도 70만 원 남아있죠? 깠어, 못 깠어? 미상가게에서 깔 수가 없잖아. 아직 안 살았으니까. 70만 원. 근데 이 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편익, 하다못해 은행 이자 수익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가 미상가계의 운용이익이다라고 해요.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자. 임대인 관점에서는 매달 이만큼만 내. 이만큼만. 이만큼만 임대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거 맞죠? 무슨 임료를? 집료를. 근데 임차인이 봤을 때는, 아니, 임차인이 봤을 때는 이렇게. 근데 임대인이 봤을 때는 임차인이 매달 자기한테 입금시켜주는 지불임료 외에도 이런 것도 실질적인 임대 수입이 될 수 있어, 없어? 이걸 갖다가 실질임료다라고 불러줍니다. 실질임료. 이 실질임료는 누구 관점에서 구하는 거예요? 임대인.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찍어봐. 임대료는 실질임료를 구하면 원칙이다. 지불임료를 구하면 원칙이다. 임대인은 누구의 눈으로 보라, 아니, 임대료는 누구의 눈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임대인의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무슨 임료를 구하면 원칙이다? 실질임료를 구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이제 이야기할 건데. 실질임료는 예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시금의 운용이익이나 뭐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오답이 안 나와. 그리고 바로놓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묶어서 그냥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순임료라고도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순임료. 요거 보고 필요쟁비. 따라서 실질임료는 뭐 더하기 뭐다? 수임료 플러스 필요쟁비. 요건 또 알아두셔야 돼. 자, 다시. 양가로 2번. 실질임료는, 자, 189페이지. 실질임료는 수임료 플러스 뭐다? 필요쟁비다. 필요쟁비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실질임료는 뭐 더하기 뭐? 수임료 플러스 필요쟁비. 적산임료는 무슨 필? 다시. 적산임료는 기필. 실질임료는 수임료 플러스 필요쟁비. 마이너스 나왔어, 안 나왔어? 한 번 더. 다 더하기, 다 더하기, 다 더하기.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잡아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됐고, 190페이지. 자, 이제부터는 책에다 체크하라고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감정평가 기법이 다 끝났어요. 징글징글 했죠. 네. 그 다음 이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야, 감정평가할 때는 요렇게 요런 거 맞춰서 해야 돼, 요거 지켜서 해야 돼 라는 규칙이 있는데 시험 문제 이제 제법 많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지금 이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나와요. 우리 지금 막 이렇게 뭐 가격 이론 원가 방식 막 뭐 이런 해봤잖아요. 거기 결국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조문을 토대로 지금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1번 보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는데, 자, 1번,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면 안 돼요. 둘 이상의 대상 물건마다 평가는 개별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물건이 있으면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래. 예. 하나면 하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란 물건이 하나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이건 한 개죠? 하나를 통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이렇게 있대.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똑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니까 서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래. 자, 원칙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게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 동그라미.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저번에 들어봤지 않았어요, 이거? 그렇죠? 산림은 산지와 잎목, 나무가 서로 다른 건데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는데 일치로 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인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열쇠를 철문점 가서 열쇠 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 담배 케이스처럼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열쇠가. 근데 열쇠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어요? 자물통하고 열쇠랑 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아저씨 열쇠 주세요 해도 그거 줍니다. 자물통 열쇠 같이 주고. 아저씨 자물통 주세요 해도 역시 똑같은 거 주죠. 사실은 자물통과 열쇠는 서로 생긴 게 다르고 기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거지만 마치 하나처럼 세트로 취급한다. 그게 무슨 평가? 일괄 평가. 다음 3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 있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자 구분 동그라미. 구분. 지금 다 저번 주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저번 주 무슨 사례를 들었냐면 이거야 이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A 토지, B 토지가 있다. A 토지는 분명히 한 필지인데 도로 전면부는 건물 지어서 이용하고 있고 후면부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 그러면 한 필지 내에서 서로 토지 이용이 다른 부분이 나타나죠. 그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가치가 달리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를 어떻게 한다? 구분 평가한다. 구분 평가한다.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한 동의 건물이지만 상업용으로 쓰이는 부분과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용도가 다르죠. 가치가 다를 수 있죠. 뭐에서? 구분 평가한다. 이렇게. 네. 4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동그라미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B 토지는 한 필지인데 B 토지 요 뒤쪽 요쪽을 이번에 도로로 편입시켜가지고 수용한대. 그럼 보상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B 토지 한 필지 전부를 보상해 줄 필요는 없죠. 그 일부분만 편입됐으니까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부분평가. 예. 제법 잘 나와요. 2, 3, 4. 됐고. 2번. 기본적 사항 확정은 이제 얼마 전에 나와서 동그라미 1번 쪽은 좀 약할 것 같은데 암기하지 말고 읽어볼 거예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첫 번째, 1번. 누가 의뢰했냐? 두 번째,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물건을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냐? 대상 물건. 세 번째, 이 물건의 평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가격을 알아보는 거냐? 뭐 장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는 거냐? 임대료 알아보는 거냐? 그래서 감정평가 목적.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냐? 기준 시점.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뭐 특별한 뭐 어떤 조건이 있냐? 뭐 건물이 철거된다면 뭐 이런 조건이 있냐 없냐? 조건. 그다음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면 되겠고요. 2번은 여전히 중요하죠. 우리 기준 시점은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감정가 옆에다가 기준 시점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준 시점이 언제라고 했더라? 방금 누가 완료라고 했어? 가격조사 완료라고 하라니까. 과거 시험에 기준 시점은 감정서 작성 완료일을 기준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항상 정확히 써요. 기준점은 언제다?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혹시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들어봤죠? 예. 다만 기준 시점이 사전에 미리 정해졌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급이나 기한부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수업하면서 뭐라고 써놨냐 제가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하면서 그 밑에 보니까 기준 시점은 현재다 X라는 소리 하나 요약집이 있었어. 왜? 기준 시점 현재다는 것은 기준 시점은 지금이다 라고 못 박으면 안 된다 이거지. 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3번 대상 물건의 확인. 자,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지 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다고 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죠? 요즘 너무 힘드셔가지고 막 대답할 힘도 없고 그러나요? 그런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쉬는 시간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 여기 학생들 보면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기가 시험 4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4달하고 이틀 남았네요. 아니 달력을 보니까 그래. 오늘 26일이니까. 그러면 지금쯤 막 인상 쓰고 있잖아. 막 심각한 표정. 그리고 누가 건드리면 막 바로 그냥 먹구덩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 그래서 수업할 땐 딱 그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 정상적인 분위기. 쉬는 시간만 되면 마치 시험 1년 남은 학생들처럼 밝아. 지금 있잖아요. 밝으면 안 돼. 지금 시기가 4달 남았기 때문에 막 우울하고 막 심각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쉬는 시간도 지금 수업할 이런 분위기처럼 쉬는 시간에도 심각하게 웃고 싶어도 절대 웃으면 돼 안 돼. 미쳤다고 그래 남들이 지금 시기가 웃을 시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쉬는 시간도 심각하게 그렇게 하세요. 자,
자, 이제 우리 그 경매 물건 보면요. 눌러 클릭해보면, 뭐 대부분도 있잖아요. 경매 사이트. 클릭해보면 사진도 나와 있고요. 권리 현황도 나와 있고 그래요. 사진 나오고 그랬다는 것은 실지 조사를 했대, 안 했대? 했으니까 나왔겠지. 한다고 보니까 한다고. 근데 동그라미 2번. 그런데 다음 이런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아니할 수도 있대요. 기업. 천재지변, 전시, 사변, 법령 등에 따른 제한, 물리적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는 실지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일이 뭐 됐고. 기억리인데 이런 거는 나와도 껍데기고요. 이제 다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줄을 보니까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은 실지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요. 학원 앞에 보니까 롯데캐슬 101동 701호가 경매 나왔어요.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그 클릭해보니까 사진도 나오고, 주변에 어떤 교통 현황이라든지, 뭐, 편익시설이라든지, 권리 현황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진도 실내 사진이 나올 이유가 없죠? 밖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101동 몇 호요? 701호. 근데 일주일 후에 102동 702호가 또 경매 나온 거야. 옆집. 그런데 내 클릭해보니까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있어. 실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뭐 주변에 교통 뭐 하고 뭐 무슨 현황들이 있어, 이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럼 실지조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뭔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4번. 감정평가 방식 맨날 나오는 거죠. 별표 치지 마. 요거. 네. 어디? 동그라미 1번. 무슨 방식? 원가법은 가격 구하는 거고 적산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이런 것은 무슨성의 원리? 비용성 원리. 두 번째.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이건 뒤에서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놔두고. 수익 방식, 수익하는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 무슨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 우리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그래서. 자,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가격, 적산법, 적산임력. 시작. 시장성, 비교 방식, 거래사례비교법, 비중가격, 임대사례비교법, 비중임력. 수익성, 수익 방식, 수익하는법, 수익가격, 수익분석법, 수익임력. 그렇게. 네. 자, 이제 5번. 토지의 감정평가. 자, 동그라미 1번, 2번. 지금 5번, 이 5번 파트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한 판 쉴 때도 됐어요, 지금. 아무튼 일단 들어봐요. 동그라미 1번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좀 이따 뒤에 기출 지문도 막 볼 텐데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자, 밑줄. 공시지가 기준법 밑줄 그어봐. 어디? 사거리죠. 그렇죠? 여기는 한쪽이 막힌 상거리죠? 아니,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 A라는 상가가 있어요. A라는 토지가 있고, 여기 B라는 토지가 있어요. 어디가 땅값이 더 비쌀 것 같아요? B가 더 비싸죠. 그럼 있잖아요. 같은 동네거든. 사실은 같은 동네거든. 같은 동네인데, 이쪽 코너에, 이게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쪽 코너에 있는 토지하고, 이쪽에 있는, 사거리 쪽에 있는 토지 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토지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 일대에는 A가 표준지래, 표준지. 그러면 B 토지, C 토지, D 토지, 이런 토지들 있죠? 이런 토지들은 있잖아요. A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토지 가치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요. 근데 같은 동네지만 이쪽 상황과 이쪽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표준지가 그러면 이 동네 A가 있다고 해서 전부 이 동네는 A 토지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아니요. 아니, 여기는 보니까 상황이 다르거든요. B 토지가 표준지야. 그러면 요 일대 이런 애들은 또 B를 기준으로, 여기는 C가 있어. 그러면 이런 애들은 C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무튼 토지는 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어디 밑줄 그으라고 그랬어요? 그 용어가 한 3년 됐어요. 바뀌었는지. 근데 그 공시지가 앞에 표준지란 말이 생략돼 있어요. 당연히 무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치를 구해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치를 구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가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치를 구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 27번지 토지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27번지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100원인데 27번지는 표준지보다 좀 더 안 좋은가 봐. 90원이래. 그러면 이 90원의 이름이 27번지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거든. 그러면 27번지 토지 가격을 알아볼 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구한다? 이 말이 돼야 안 돼. 가격이 나왔는데 뭘 구해? 아니죠? 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용어 바뀐 이후로 지금 스트레이트로 계속 나와버리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좀 한번 건너뛸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긴 할 겁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에 공시지가 기준법 절차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표준지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어디서 선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 동네. 인근 지역 내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겠지, 당연히. 근데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인근 지역 내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적당하지 않대. 그러면 어디서 하면 돼요? 그 유사 지역에서 하면 될 거고. 아무튼 표준지 선정 먼저 하는 거예요. 다음 시점 수정 시. 자, 이제 좀 이따 뒤에서 배울 건데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이 1월 1일이거든요. 근데 이 토지가 9월 14일 날 수용된대. 그러면 1월 달하고 9월 달 그 사이에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시점 수정하는 거죠. 시점 수정하는 거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동네를 수용한다 이거예요. 수용한대. 지금 이제 보니까 나주도 그 제 아버지가 나주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이제 나주 갔더니 거기도 좀 난리가 났더라고. 지금 이제 그 한전 공대가 이제 한전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뭐니까 나주 그쪽에 에너지밸리 그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한전 본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혁신도시는 이제 안지 도시고 우리 아버지 산 데는 촌구석이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 네, 근데 그쪽에 이제 그게 들어오면서 이 그 한전 공대를 해가지고 뭐 이제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막 이제 되게 좀 그런 이제 비전을 갖고 한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광주시하고 이제 전남하고 서로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또 땅 따먹기 전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수용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수용을 한다라고 이제 이런 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에 공시했는데 뭐 9월 15일에 수용을 해.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1월 1일 달은 뭐 10,000원이었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수용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뒤로 딜레이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이에서 또다시 지가 변동을 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시점 수정, 시점 수정. 어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면 됐어요. 그래놓고 이제 지역 요인 비교도 하고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을 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순서도 물어봐 버렸어요. 계산 문제도 냈지 순서도 물어봤죠. 뭐 그래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건너뛸 가능성이 커요. 우리 나중에 문제집 가지고 문제풀이 하잖아요. 다음부터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대신에 토지는 뭘 기준으로 평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돼요. 예. 그러면 잠깐 좀 휴식 좀 했다 할까요? 네.